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6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의장 선임에 따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할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의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후 회의 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의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 문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관련 조례 재개정 및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부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처리할 안건은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울산광역시의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시현 의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까?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김시현 의원이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시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이 높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제7대 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7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뜻을 잘 경청하고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민호 위원님. 예,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덕권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윤덕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덕권 위원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덕권 위원이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덕권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 청년 정책에 실질적인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 2020년도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으며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시현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년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청년정책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청년정책소관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창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입니다. 김동훈 도시찬조국장입니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의사 집단휴진 관련 의사의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기영 울산도시공사 본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청년 여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비전 및 기본 방향, 2020년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2020년 청년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 순위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개요입니다. 우리 시내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체계로는 계획 및 사업 조정 사항 심의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 총괄은 기획조정실 사회혁신 담당관에서, 구체적 정책 수행은 7개 실국, 그다음에 15개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청년 여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2019년부터 매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는 5개 분야 5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울산 청년활동 교류공간 방향성 정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공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고 2020년 상반기 조직 교편을 통해서 사회혁신 담당관을 실시함으로써 청년과 혁신, 공동체, 지역,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업무 연결을 통한 시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활동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청년활동 지원 조직인 청년센터를 개소해서 청년 성장,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등 5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거점 공간 3개소를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참여 및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5월 청년위원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울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첫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 정책 결정 참여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울산 청년 네트워크 2기를 구성함으로써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청년과의 공감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소통 및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산연구원에서 울산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5쪽 비전 기본 방향입니다. 기사는 울산 청년, 다시 치는 청년 울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정착 유도, 주거 문화가 보장되는 살고 싶은 도시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5개 분야 13개 과제 총 5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10년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906억 원으로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 분야 6개 사업 7억 원, 일자리 진입 지원 분야 30개 사업 222억 원, 생활안정 지원 분야 8개 사업 221억 원, 문화생활보장 분야 6개 사업 9억 원, 주거안정 지원 분야 4개 사업 2,647억 원입니다. 부서별 및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0년 청년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참여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3개 과제 6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청년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하고 청년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기 울산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과의 소통 기반을 다지고 울청내 팀별 연구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 지원을 소관 부서에 제공하는 등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모임곳을 찾아가는 청년 공감 대화로 현장에서의 청년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청년 미래 응원 시리즈를 제작함으로써 청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의 접점에서 청년활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청년센터를 설립하여 3개 분야 6개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활동 공간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맵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청년 공간 공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해서 지역 거점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업 내용은 12쪽에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 진입 지원 분야입니다. 세계 과제 총 30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21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취업 지원 및 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입니다. 청년 대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주력사업에 주력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개발로 청년층의 건강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청년 사업단 운영 등 217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비를 지원하는 고용위기 지역 청년 행복 지원 사업과 결혼 유도 및 자산 형성 공제 사업인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그리고 산단 내 근로자의 기술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술사 임차 지원 사업을 통해 599명에게 중소기업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2030 유드림 사업, 그리고 학습 비행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산학 일체형 도전학교 지원 사업, 지역 공대생의 현장 실무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 지원 사업, 중소기업 요구에 맞는 글로벌 정밀화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밀화학 기술사관 육성 사업 등으로 청년에게는 일에 대한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현장 맞춤형 기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160여 명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과 함께하는 강소기업 다시 보기, 청년 취업 지원 캠프 및 울산 지역 취업 준비생들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기업과 채용 정보를 소개하는 외투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잡 콘서트 등 청년 취업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입문 단계의 다양한 기회 제공입니다.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CEO 육성 사업, 지식기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92개 팀에게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 소규모 제조업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 공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톡톡 팩토리 운영,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키즈와 맘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공유주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관광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등을 통해 만 3개사 및 2개 팀에게 창업 입문자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 청년 창업 펀드를 운영해서 청년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공무원 적기 충원과 9개 산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으로 448개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지원 및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인 울산 청년 자비기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544명에게 공공 분야에서의 일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24쪽에서 54쪽까지 세부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분야입니다. 3개의 과제, 8개 사업, 예산은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급 경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 지원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울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310명에게 3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여 상반기에 684명에게 3,200만 원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학업 중인 청년이 자신의 꿈을 닳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에 뿌리 내리는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급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취업, 창업 후 울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고용위기 지역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근로청선의 빈곤 대물립을 예방하고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울산 청년 버팀목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56쪽에서 63쪽까지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문화생활보장 분야입니다. 2개 과제 총 6개 사업으로요. 예산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예술 분야에서 생애 처음 청년 예술 지원 사업과 울청 아티스트 지원 사업으로 26명의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청년 문화 생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피해로부터 해방하는 모습을 청년의 시각에서 포착하여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청년 문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울산의 역사 문화 산업 탐방 프로그램인 청년 울산 대장정,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패 박람회 인 울산으로 청년이 주축이 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울산 청소년 교류단의 체코 모리비아 실리지아주 파견은 우호도시인 체코와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청년들의 해외 문화 체험과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65쪽에서 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거 안정 지원 분야는 2개 과제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647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 맞춤 주택 신규 건립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구굴주군 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으로 총 687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합니다. 율동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437세대의 국민임대주택 중 30%인 131세대를 전년주택으로 공급하며 공간 어린이집 복합개발 사업은 울산시장의 옛 관사를 청년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행복주택 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상가를 품은 새우하우스 건립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희망상가를 건립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쉐어하우스 36호, 희망상가 2호를 건립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은 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청년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 144호를 공급하고 상한지구 행복주택 건립은 146세대 중 80%인 160세대를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며 2020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울주군 청사 복합개발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시설 및 수익시 등을 포함하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행복주택 160호를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매입 임대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중구 복산동 일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2,652세대 중 소형주택 136세대를 매입하여 기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도시정비 매입 임대 주거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73쪽에서 7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 정책이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뭔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받는 청년들에 대한 그 여론의 압박은 굉장히 큰데 정책이 아직도 그들에게 그 피부에 그들의 몸에 맞지 않다는 걸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국이 기조실이죠, 그죠? 기획정책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답변 안 됩니다. 한 동네에 보통 제 동네만 옥동만 하나만 해도 한 11개가 있습니다. 신정사동 같은 데는 16개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울산의 노령 인구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65세가 한 13만 좀 넘고 우리 청년들 19세에서 실질적으로 34세 기본법이 해가지고 따져보면 한 22만 정도 돼요. 그죠? 그 정도 되는데 뭐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을 솔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노령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노령연금도 있고 뭐 이런 거 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이외에 청년 예산 같은 몇 개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주택을 빼고 나면 겨우 손바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54가지의 주택을 빼고 나면 이것저것 갈라붙이고 뭐 등등 했는데, 뭐 이거 일자리 사업도 정밀화학 기술 사관 같은 육성 같은 겨우 2천만 원입니다. 뭐 이걸 몇 명이 육성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청년 취업 지원 캠프 운영해가지고 이런 데 취업하는 데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뭐겠죠?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이 한 2천만 원. 예산을 그냥 쪼개어 갖다 붙이듯이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지는 않고 그냥 각 실과에서 사업을 청년 정책이라 끌어모으다 보니까 54가 이렇게 쭉 나왔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희들 만나고 우리 민주당의 청년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이 회의가 끝나면 저 4시 청년 센터장이 옵니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는데, 그들이 바라는 거는 육아, 그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좀 집중해 주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 할배들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좀 해달라는데, 우리 울산에 진짜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아니 많이 부족한데 그래 몇 개나 있어요.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울청 내시나 뭐 이렇게 뭐 도서관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청년들이 뭐 충분하게 거기서 가 지식을 습득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정도 가면 그나마 그래도 뭐 커뮤니티 방도 있고 뭐 등등 하니까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토, 일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날 그죠? 자기들이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가서 이렇게 뭐 뭘 가깝게 5분 이내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대담소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공간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거기 카페가 요새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만들어주는 그런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덧붙여서 창작을 할 수 있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최소한도 우선은 최소한도는 구별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이렇게 생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54가 가진 계획서안에는 그 청년들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면서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었다는 계획이라 하는 거죠. 우선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럼 너무 오래 하고 5분씩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었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바라는 거 저도 내 아이를 이제 늦게 애를 낳았는데 22살입니다. 그죠? 애가 요즘은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와서 노는데 저녁 때문에 나가면 카페밖에 갈 데가 없대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울산 시립 도서관 같은데 뭐 주변에 있다 해봐야 그 정도밖에 없고 선박이 도서관이나 이 정도 가는데 그 애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또래 애들 22살 뭐 30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동네에 모여가지고 형님 아우 동생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고 형한테 자문을 구하고 부모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형한테 자문을 구해요. 자기 학교 선배라든지 그런 데 모여서 있으면 가가 취업하는데도 조언도 받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뭐 결혼, 연애 뭐 등등 이런 걸 부모하고는 의논하지 않지만은 선배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 애들한테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 데가 없대요. 울산에 가면.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거를 계획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줄 수 없는지 좀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의 욕구와 니들을 파악을 해보고 했는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실장님 청년문화센터든 청년센터든 무슨 공간이든 청년들이 전형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뭐 저희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슨 우리 7기 들어와서 처음 이제 청년 정책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에 뭐 계획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아마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뭐 끌고 모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계속 청년들이 우리 시정이나 우리 또 이 정치 분야에까지 더 잘 진출해서 그 자기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단은 그 구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도 보다 그 수요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재정 문제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별도의 청년들만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당장 그런 뭐 별도 건물이 쉽지 않다면 새로 우리가 이제 건축되고 있는 공공 건물이나
뭐 창업 공간, 우리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의 청년들한테도 뭐 어린이 놀이방이나 뭐 공동중앙 아나운터 뭐 이런 것도 하고 경로당도 배정이 돼야 되지만 청년 공간들도 좀 차츰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이런 공간도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청년들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적인 영역에 더 좀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지원과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언제부터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자료를 쭉 한번 빼봤어요.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 보니까 뭐 정책이 어느 정도 무리였는지 그걸 지금 서울시에는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책 기반이 보니까 우리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각 부서에 여가부도 그렇고 각 부서에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이렇게 그 제도화되고 이런 걸 이렇게 그 봤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한번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우린 좀 늦었지만은 그죠? 우리 솔직히 너무 늦었다 아닙니까? 말이 늦었지만은 단기에 뭘 이렇게 나가는 게는 일시에 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의 사정도 그렇고 이제 겨우 이제 어제 작년계부터 뭐 계획이 수립되고 원래 청년 정책이 뭐 마련되고 이런 판인데 그 전략적인 목표를 젊은 청년들의 니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그들이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좀 타켓을 정한 그러한 목표 속에서 이렇게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바라는 거는 뭐 많지도 않아요. 우리 시 당국이 자기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달라는 거지. 예? 정책 정보를 취업의 문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정보를 달라는 거지. 뭐 취업을 시켜주려고 뭐 그런 요구를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고 뭐 선배들로부터 후배들로부터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공간도 마련 좀 해주시고 요즘은 공간을 좀 복합적으로 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이런 한 데는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청년들이 설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좀 만들어 주시고 굳이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그런 것들 가지고 할지라도 미리 경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머릿속에 보면. 그런데 청년 공간을 뭐 만들어 주겠다. 그다음에 육아를 위한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예. 좀 이런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다시 좀 하고요. 예, 뭐 의원님 뭐 의견에 네. 100% 공감합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더 많은 질문 좀 받으십시오. 네, 손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들 특별위원회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소득이고 효과고 그런데 저희들 의견 또다시 청취하고 또 반영하셔야 될 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울산 전체가 조금 발전되고 살기 좋아지면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가 아마 다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인 노력해 주셨으면 좀 더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몇 개 드리는데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이 보고 주신 데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8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행사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도도 알려주셨으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 사업 개요만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진행률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보고서 63쪽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일자리 노동까지만 저희들 기조실 통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 또 보게 되는데 이게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3차까지 끝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거 지적을 했었었는데 1차에서 200명에게 원래 50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하시는 분이 181명요? 네. 네, 예. 근데 선정된 분들이 32명밖에 안 돼서 이거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실제로 혜택을 주려고 공모한 사람은 200명인데 혜택 가능한 사람은 32명이고 181명 중에서 150명 가량은 신청은 했지만 채택이 되지 않는 그분들에게 사실 그분들은 수고스러움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 지적하면서 이걸 좀 더 완화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근데 또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조금은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죠? 재학생하고 휴학생, 대학생까지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지급하겠다. 또 실제로 150명 채택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문자 발송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에도 추가로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13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선정되신 분도 11명, 7명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월부터 지금까지 3차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50만 원씩 줬는데 지급했는데 200명 중에서 50명밖에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거는 200명 중에서 50명이라는 것은 4분의 1요, 25%밖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보기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계시는 실제로 실무 담당 분이요. 근데 그 원인 중에서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혹시? 이게 국장님 답변 예, 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네. 청년들에게 저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위해서 빨리 이제 잠시나마 도움을 주려고 이제 긴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동모금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1차 때 181명인데 32명이 선정된 것은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기준의 엄격함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냈을 때 그냥 신청에 그냥 등록만 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된 청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자체가 저희 기준의 강화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예상보다는 대학생,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아닌 청년을 제외했을 때는 그 층이 얕은 것 같아서 또 의회의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2차, 3차는 이제 더 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게 작은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은 이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청년 버팀목을 계획을 한 게 3월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4월, 5월 지나면서 정부에서 다른 이제 특고나 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들뿐만이 아니라 청년 자립기 사업이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뉴딜 정책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에서 본인들이 좀 더 희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2차, 3차에서 신청자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업을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남은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비키나 뉴딜 사업들이 조만간 종료가 되면은 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서 진행을 할지는 지금 이제 8월, 9월 정도 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한쪽을 받게 되면, 선택해서 받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각 실국마다 사업이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5개가 있으면 5개의 사업이 대체로 어떤 중위소득 150%라거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실직자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비슷한 조건을 있기 때문에 5개의 사업에서 한 사업에 선정되는 사람은 아마 대체로 5개의 사업에 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모양은 형태를 달리했기 때문에 다른 실국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 받는 청년에게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자기한테 혜택이 큰 거 하나만 받아가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안에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5개 모두 다 선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어떤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중위소득 150%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위소득 150%가 4인 가족이 월급이 7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약 25만 원 이하인 사람을 150%라는데, 소득은 4인 가족이 700만 원 이하로 되기는 쉬워요. 아주 지금. 왜냐하면 평균 임금이 250만 원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부모가 두 분 벌어도 지금 현재 500만 원 잘 안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보험이 대체로 25만 원 다 넘어갑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25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만 너무나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숫자적인 그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청년 버팀목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질문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청년 사업이 저희들 보고하신 게 2,908억입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2,908억을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지가 사실 되게 의문이 생기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충하겠지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제도가 아닌가라고 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건의하는데 제안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실국별로 이 청년 사업들이 아마 요건들이 대체로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주인소득이라든지 초상위 계층이라든지 막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취약계층 위주로 주다 보니까 아마 요건들이 좀 엄격하게 비슷한 요건들을 다 대부분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다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실국 청년 사업들에 대한 그런 요건, 대상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말씀하시고 저희 예산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손정아 의원님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청년 예산 전체가
금액적으로 보면 2,9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주거 관련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다 포괄하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실제로 현금으로나 이렇게 현금과 유사한 그런 인센트로 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 이제 기본 소득은 지금 뭐 보편적인 우리 국민 기본 소득 문제,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 문제가 다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저희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도 우리 김시현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청년측 위원이시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도 오픈 미팅 같은 거 해보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택 지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들어가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공급해서 그냥 돌아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주면 거기에 필요한데 본인들이 가서 살고 싶은데 자기 돈 좀 더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 하는 얘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여러 원인들이 비슷한 의견이신데 정부나 저시에서 공급자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주기보다도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수단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그냥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아마 그건 효과적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재원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민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시만 또 해결 되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치사무인지 또 국가사무인지 우리 기초생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시에도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법에 근거를 해서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국비도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적기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도 같이 우리 기왕에 의회 특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시간을 주셔가지고 짧게 정리 지금 1분 정도의 시간이 보였어요. 이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떤 일정한 지역의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하면 그 주택의 아이들이 평생 거기서 살 것이다.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조금 돈 예산 모아서 다른데 이사 갈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저는 더 소모적일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 때 저는 고향이 시골이었지만 아주 깡촌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평생을 그 마을의 아이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다 거기 들어가 살아라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공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예, 원래 어울려 사는 것이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같이 섞여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디 선택해서 여기 살아라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방법, 자꾸 이사 다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세금은 많이 걷어질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질문.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정책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조실장님,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등 오늘 울산시에 주요한 역할을 하시고 늘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국장님 또 과장님들 만나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이 마음을 좀 도와주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외로움을 덜 타는, 울산시가 든든히 너희들을 도와줄게, 청년들을 도와줄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중요한 정책을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겁니다. 몇 가지 정책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기조실장님께 또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똑같이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확장이 되었고 서울시는 지금 경기도보다 예산을 늘려서 지금 한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청년 수당,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2,900억을 울산시는 주고 있다. 청년 예산으로. 거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만 좀 떼면 청년 기본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울산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기조실장님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1인당 얼마를 주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보통 텐데요.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요. 뭐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한 150억 정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한 연령을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뭐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저는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 거버넌스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시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근데 국가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 훌륭한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900억을 청년들이 행복하라고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다 우리 국장님과 기조실장님의 판단을 거쳐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께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역시 행정의 하나다, 정책의 하나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집 앞에 4차선 도로가 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집 앞에 축구장이 500억짜리 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생기는 것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는데 집행부가 디자인하는 정책만이 그 정책으로 대부분 행정을 이때까지 이끌어오고 계신데 좀 방향을 좀 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2,900억의 예산은 청년이 행복하라고 주는 건데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경기도처럼 서울처럼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야 그거 기다려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정책 내볼게. 용역해볼게.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셔서 근데 조금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노키 교육감님이 4월 23일 날 1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지도가 14위에서 5위로 상승을 하셨어요. 그게 4월의 일입니다. 저는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교육감의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나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에 비롯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책이 탄력을 받고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재난지원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나누어주는 그냥 날 것 같은 정책이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또 교육가족들은 거기에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김선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처럼 경기도처럼 못 주면 좀 낮춰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좀 여유, 좀 정책의 변환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울산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다시 울산을 떠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자녀들이 대학생 정도 되어 갈 것 같은데요. 다 떠나요. 울산시의 정책을 보고 청년 정책을 보고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시가 청년을 확실히 도와주는구나 라는 고민이 없으면 간다고요. 국장님, 과장님 아이들 다 울산 떠나고 가면 안 행복하잖아요. 옆에 애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손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안성대 기술실장님한테도 만나자 얼마 안 됐어. 또 묻기도 했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한번 크게 마음을 한번 열어서 조금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또 하시고 또 청년들에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냐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호프 미팅 한다고 소문이 얼마나 났던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귀한 시간을 청년들하고 마련해 주셔서 소통한다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여론조사를 조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자인한 2,900억의 예산을 청년들도 만족하고 있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키 교육감님 취임 2주년 끝나고 자기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잘했냐고 시민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57.5%가 나왔어요. 평소에 받는 지지율은 40%대입니다. 리얼미터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또 공격적으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신청했고 자기는 57.5%를 받았어요. 또 울주 군수님은 여론조사를 신청해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77%의 동의를 받았어요.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정책, 외곽순환도로, 해상풍력, 수소, 어떤 정책을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매달 초에 나오는 리얼미터가 제시하는 30%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서 너무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귀담아 듣는 여론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마 정책기획관 소관에 그런 실태조사, 의견 청취와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잘렸어요. 2차 추경에서요. 저희들 행자위에 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예산, 작은 예산마다도 삭감을 해버리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뭐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기조실장님 오셔서 청년정책위원회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데 조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청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의견을 잘 듣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울산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들의 정책, 그들의 목소리를 좀 예산에 녹여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네, 위원장 하여튼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저 예산이 깎인 거는 맞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울산 연구원 통해서 시정 조사는 별도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결과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좀 나긴 났는데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나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오픈식으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았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뭐 시장의 전반전기에 잘 됐던 점 후반기 방향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런 걸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도 보통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200m에서 하는 뭐 그거 지지도와 별도로 시정에 대한 거였는데 상당히 나빴다기보다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뭐 대부분은 뭐 상당 많은 부분은 이제 보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뭐 별도의 여론조사도 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3월달부터 11월 때까지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한번 여론조사하는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통계에서 우리가 8월부터 해서 9월 걸쳐서 뭐 정부에서 하는 조사, 인구주택 종조사나 농림업 조사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회 조사도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건 직접 방문 면접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관련 내용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런 좀 이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받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그런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동일하게 김수미 의원님과 동일하게 또 청년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젊은층들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유니스트하고 해서 저희 울산 지역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우리가 병원이나 의대, 병원 뭐 기타 이제 대학들 유치나 사실 일자리 부분도 사실 뭐 다 관련된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특히 우수한 인재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 같이 저희들도 잘 소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위로 넘어와 있는데요. 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2021년 울산 교육 계획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 거의 안 드는 건데요. 구글 폼이라고 구글에서 설문조사 하는 양식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에 대한 뭐 조사를 하려고 하면 구글 폼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2021년 울산 교육계획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너무 좀 안 하는 것 같다.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여기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건지,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예산이나 정책은 박수 받지 못하고, 박수 안 받으면 또 힘이 빠지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보면 지금은 울산공립대안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앞에 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울산 학생 책 읽는 데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론조사가 비용이 들면 끊임없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런 거는 정말 예산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인데요. 좀 그렇게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론조사 하는데 돈 얼마 들죠? 이 조사 방식이나 예를 들면 전화를 할지, 그다음 인터넷이나 이걸 할지, 아니면은 면접으로 할지, 뭐 방식, 그다음에 그 표본을 몇 개로 할지, 뭐 이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뭐 대략 뭐 한 2천만 원 정도 내외에 이렇게 더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뭐 지금 안성대 기조실장님 또 청년들 만나서 소통하고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계신데, 정책을 세우고 고민할 때 이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또 청년 정책들을 또 한 번 더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또 기조실장님, 국장님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이 그 산업 수도 울산이 점점 요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청년 문제가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울산광역시의 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올해 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본질, 우리 울산에 안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울산의 어떤 청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좀 정책들을 정확하게 좀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사업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사실은 일의 성패는 조직과 예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조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사업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단지 사업부서에 이름만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보니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는 사람도 없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우리 시 아까 컨트롤 타워가 기조실장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실장님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 다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뭐 담당관, 여기는 사회혁신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이분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컨트롤 타워가 그 사회혁신 담당관님은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청년 정책의 어떤 그 점검을 꼭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여기 일자리 경제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톡톡 팩토리하고 키즈와 맘이라는 청년몰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상근에 있을 때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는 정책 방향도 좋았던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점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중간에 가보니 이게 음식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려는 어떤 여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비어있는 상가를 공적 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분들 임대료를 우리가 그 시민들 세금으로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청년들이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거기에서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서 한 1년 가까이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인턴이랄까? 예를 들면 여기도 보니까 있던데 전통시장에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하고 거기서 일정 수당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영업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사실은 경험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그 장애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통과한 이수한 사람만이 그런 어떤 공간, 창업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청년 사업을 하는 부분, 청년 사업뿐만 아닙니다. 항상 그 정책을 하시다 보면 중간 점검을 해보시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좀 늦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크게 좀 잘못된 부분들은 조정하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이제 청년 정책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예산 부분은 2,900억입니다. 이게 그죠? 사업부서 중복이라고 비고란에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그 통계나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정책을 방향을 잡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보면 2,900억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주거 안정 지원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청년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좀 이거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은 청년 정책에 맞게끔 통계나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가야지 이런 식으로 섞어 놓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뭐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여기 그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명기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도시공사 본부장이 나와 계신데 건축주택과장님 또 계시죠? 요거는 건입니다. 지금 청년의 어떤 주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또 집값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다수의 어떤 과거의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아마 그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주택을 지으려면 도시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의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청년들은 특성상 외곽에서 사실 또 이렇게 주거하는 게 잘 그 생활 패턴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몰제가 풀린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는 그래도 어떤 그 제약 조건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일부 도심 지역의 도시공원들을 좀 도심공원에 이렇게 있다가 풀렸던 거 그런 걸 좀 매입하셔가지고 거기 뭐 용적률을 좀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 그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답변 드릴까요? 네. 예, 그 공공주택은 저희 우리 시에서 지금 공급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다 이제 특광역시나 100만 도시 이상의 우리 국내 도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로 한 7에서 8%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10%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좀 더 확충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수혜직 계층으로는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병 이런 이제 그 청년 계층들을 약 한 80% 정도 그리고 노령 계층이나 주거 약자층, 주거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는 이런 이제 주거 약자층이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지금 비율을 지금 따져서 지금 그를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그 우리 행정부시장 주제로 TF를 만들어라고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각 실국 오늘 실국장님들 오셨지만 그 실국에 있는 관련 실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이 주제 주거복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TF를 저희들이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첫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심지의 적정한 지역에 수요자에 맞는 수요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주택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유휴지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도시적 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폐지되는 그런 시설 부지들 대부분 이제 공원이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원 부지들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셉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이 일명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들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들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들 또는 국유지들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리스트에 저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토지를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대상으로는 외곽 지역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배제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토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색해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 토지들은 좀 성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거기 용적률을 더 많이 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주변 토지와의 그 이제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 지역의 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뭐 어차피 용도 지역이 갑자기 갑툭튀로 다른 데는 전부 다 주거 지역인데 여기만 상업지역으로 우뚝 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합리적이지는 못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주변 지역의 용도 지역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용도 지역 상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청년 문제가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사실 그래도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에 맞게끔 정책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청년위원회에서
저희가 울산의 어떤 청년 문제를 좀 더 과거보다는 진일보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도 또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 청년몰과 청년 답변 괜찮으세요?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딱 드릴 질문이 아닌 건의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청년특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는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방향성을 제시하고 뭐 그 정도 꾸고 정치 설명을 듣고 좀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우리 장윤호 위원장님이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셨고 도시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계획된 그런 그 범위는 전부 다 청년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지역은 도심 내에 이런 데를 이렇게 선호하고 있거든. 문화와 이렇게 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데 옥동 주변이라든지 뭐 최소한도 신정 뭐 이런 정도의 주변에서 있어야만 되고 있고, 그런데 주거지를 발굴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런 뭐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구 지역에는 지금 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뭐 40명까지 43명까지 들어간다나 뭐 그 정도에 어쩔 수 없이 군 초등학교를 새롭게 또 신설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옥동 내에만 해도 옥서초등학교나 격동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4개, 남산초등학교 4개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 1학년 때는 3학급, 옥서초등학교, 격동은 3학급, 뭐 이 정도 이름이 모집합니다.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 때는 이상하게도 여러 급이 또 채워져요. 뭐 그게 뭐 갑자기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젊은 청년들이 바라는 지역이 옥동이나 신정이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좀 살기 좀 편고, 좀 이렇게 자기들이 좀 맘 놓고 이렇게 애들도 쉽게 맡길 수 있고 그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청년주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도심 내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런 데 좀 이렇게 주변에 주택을 좀 산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건의입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이제 수요자층의 이런 니즈들을 100% 충족시키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양적인 공급 확대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양적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리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만은 청년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회의 오기도 바쁠 지경인데 내가 일일이 집을 찾아다녀야 되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을 꼭지로 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방이라든지 민간 서비스들은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LH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들면서도 소유자층에게 이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굳이 내가 품 팔아가지고 그 현장을 굳이 봐야 되겠냐라는 이제 이 모바일 환경 또 이 스마트 환경에 맞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시간 또는 노력들을 아껴가면서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공간들을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리 정책, 즉 양적 공급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정책이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손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공공주택하고 청년주택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해외 일본 같은 사례에서는 그 학교를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 야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어떻게 보면 주상 복합 건물처럼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서 주변에 이제 주차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학교도 들어가고 또 실내 체육관도 들어가고 위에는 앉아 일반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학교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곽은 좀 그렇지만 도심 안에는 추가로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또 학교 부지 지정하고 또 아파트의 입주 시 조정 문제 때문에 정서를 해놨는데 거기는 안 들어오고 뭐 다른 데 몰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한번 그런 걸 한번 협의해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몇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울산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우 높은 수준의 난이도 있는 질문이신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난이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장윤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보태고 싶어서 이게 학교랑 대단지 아파트가 같이 그 안에 공존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은 주택이랑 구분되어서 따로 운영되고 진출입로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단지 저층은 학교고 고층은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층까지, 4층까지는 학교인 거고 그 위층부터는 주택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에 약간의 공유라든가 시설 공유의 개념의 건물들이 있을 거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어떤 그런 개념의 또 우리 나라의 사업이 지금 현재 건설업이 아주 상당히 발전돼 있다 하더라고요. 건물 가만히 두고 그 밑에다가 지하를 하고 건물을 그대로 다시 증축하고 한대요. 그래서 기술적인 게 엄청 발달돼 있고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고 건물을 가만히 두고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예를 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복도식인데 복도식을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주택으로 다 그 복도를 주택 안으로 흡수시켜서 평수를 거의 20%가량 늘리는데요. 증축 리모델링.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기술이 너무 발전돼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학교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좁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검토해보고 다른 타 사례들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운동장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학교 가고 안전하고 그 아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또 출퇴근이나 이런 면데 교통적인 문제도 좀 해소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 말씀 보탰습니다. 예.
저 답변 드려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와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매우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처럼 공공시설들이 단일 시설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는 크게 없고 이제 복합시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세인 것 같고요. 그건 어찌 보면 토지 가치가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들이 이런 이제 복합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들도 교육기관이나 여러 여타기관 부서하고 한번 TF 논의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TF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도 하면서 함께 이 주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는 그 경쟁 산업화라든가 이제 건축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 위주로 성장을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그 뒤이고 그래서 울산도 산업도시로 유명했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을 끊임없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주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곳에 똑같은 평수로 계속 몇백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좁은 평수로 계속 넣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까 학교 얘기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특광역시는 인구 피크가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강 국면에 다 들어갔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피크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년 연속으로 지금 하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찌 보면 다른 우리 국내에 있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우리가 5년 정도는 조금 늦게 발생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금 비상 국면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이나 출산 정책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계시켜서 주거 복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축제나 다른 모든 것들이 삭감되고 그렇지만 새로운 대안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존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 문제도 똑같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것들을 당장 버리고 뭘 해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방향을 한번 선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고 어쨌든 저희들에게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보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의 창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조실장님께서 여론조사했다고 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합니까? 1번, 2번 잘합니까? 못합니까? 매우 못합니까? 잘 모르겠다. 이 5문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울산연구원은 매우 잘합니까? 잘합니까? 보통입니까? 보통을 49%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던 통계 방식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리얼미터나 기존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도나 다른 시도지사 지지도 묻는 설문 조항에 보통입니까는 없어요. 그럼 보통입니다 하면 이걸 잘한다고 넣어야 돼요, 못한다고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이게 묻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보통입니다가 49%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한다는 말인지 못한다는 말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게 지금 수행도는 또 굉장히 또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타까워 보이거든요. 그런 좀 디테일이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설문조사할 때 이게 중간지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문항 자체를 지금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합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매우 못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보통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 지금 한 2천만 원 들여서 한 설문조사가 또 애매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보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 한번 기조실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손장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울산의 경로당이 한 800개 좀 넘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아까 우리 이제 안성대 기조실장님 저기 청년 공간이 3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이 더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비어 있는 공간에 좀 임대를 해서 거기서 요즘 그 가장 핫하게 되는 게 공유 공간 이래 가지고 독서실처럼 그렇지만 테이블 이렇게 위위크라는 회사가 한동안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노트북 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하는 공유 공간이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임대를 해서 뭐 삼산동이나 또 잘 가는 성남동이나 울산대학교 앞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많은 외부의 대학생들이 오니까 야 울산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네. 나 울산에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거 한번 그러니까 이제 짓는 거 말고 임대해서 하면 조금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선 조금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실 걸 기대해 드리면서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많이 좀 청년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의원님 저희가 도와드린 건지 의원님이 저희 도와드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이제 상부상조입니다. 잘 이렇게 서로 잘 협조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 뭐 우리 윤덕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거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 잘 수용해서 저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아까 장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점검 좀 잘해라는 거 하고요. 그 예산 통계 그런 걸 좀 더 구분해서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고민해가지고 실태나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윤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것도 같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그 뭐 5점 촉도나 7점 촉도나 보통이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1부터 뭐 끝까지 그래서 보통이 많이 나와서 좀 이제 저도 그런데 그게 보통 그 일반적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네, 이제 제가 리얼미터 그 보고 있는데 다음은 중앙정부 평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책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잘못하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한다. 5. 잘 모르겠다. 보통이 없습니다. 이 보통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저기 이제 기조실장님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49%가 보통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잘한다는 마음으로 보통을 눌렀는지 별로 못하는데 막 보통을 눌렀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설문지 한번 다른 그 조사지하고 보시고. 근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게요. 저희가 이번에 울산연구에서 한 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거하고 각 정책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은데 리얼미터에다가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 시도지사나 교육감 지지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점 칙도나 5점 칙도 하면 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 방식을 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뭐 보통이 이제 많아져 버려 가지고 좀 애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지적을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의사를 알 수 있도록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울주군에 77% 났잖아요. 그게 아마 보통이라는 문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또 보통에 많이 빠져버렸을 테고 교육감이 또 아마 5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보통의 문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추후에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윤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 상남동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소방서 부지에 그 고층에 청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 고층 부지의 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그때 사전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예식장 하객을 50명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 피해 처리 및 중재를 돕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근데 우리 울산시에서 신혼부부가 여하튼 그 뭐 39세 미만의 청년일 수 있고 34세 청년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고민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청년 여성 데이트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 뭐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 여성에 대한 안심벨 설치 같은 혹시 복지 지원 고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그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회관의 그 청년 공간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장에 지금 네, 그거는 우리 일자리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게 예식 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기준 안내가 8월 23일 날 이제 안내가 네. 되면서 저희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들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저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이틀간에 한 20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예식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지침도 있고 하니까 50명 정도를 하고 싶은데 예식장들은 대략 이제 200명 정도가 되면서 요 인원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서로 갈등 구조가 있어서 저희도 중재를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이제 20건에 대해서는 예식업체에 지금 소비자 보센터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몇 군데는 이제 100명까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좀 하고 있고 아직 조정이 이제 뭐 150명 정도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지침 자체가 무조건 50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중재하기가 이제 쉬운데 이게 결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 근데 이제 집합 금지는 기본 원칙이 이제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완화가 되어 있어서 예식장에서는 이제 50명 외 부분은 뭐 기념품으로 이제 하는 방에서 좀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이제 행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까지도 계속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마 경기도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폭력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가을까지 이제 결혼식이 피크 시기인데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청년 기본 소득은 사실 이제 시민의 전부의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될 시기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 책자 안에 청년 정책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거품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만을 좀 봤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만을 담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인력이 필요하다면도 충원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과 신설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청년 정책을 이렇게 많은 국장님께서 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개국의 주요 파악을 청취하는 것은 청년 정책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뜻도 있지만 집행부서 내에서도 청년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부서 간의 업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례적인 업무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 청년 정책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